네, 반갑습니다. 우선 DIN의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목차를 제가 한번 보겠는데요. 우리가 전기 설비를 잘 보시다 보면 과학이라는 거에서 떠나서 좀 어떻게 뭐가 좀 여러 가지가 뭐 과학적인 사고방식 외에 뭐 건축적인 거, 기계적인 거, 또 뭐 요새 이 안에는 정보통신도 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가 융합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게 됩니다. 특히 이 지금 나와 있는 이 독일의 건축전기설비 설계 기준은 끊임없이 건축물이라는 개념을 달고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뭐 다른 분야를 전공하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건축물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고 이 내용을 보셔야 됩니다. 아마 우리 한국전력이나 또는 이런 데서 근무하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이 강의만큼은 좀 건축물의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내용을 보시면은 좀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목차를 한번 보면서 우리가 이 강의가 도대체 어떻게 진행되고 저는 여러분과 무엇을 대화를 나눌 것인가라는 것을 여러분도 생각하고 저도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건축전기 설비에서 기준을 삼는 것이 우리나라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국가에서 관장을 하는 것은 몇 가지가 있는데 특히 국토해양부에서 설계 기준과 공사 시공 기준을 정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건축전기설비 설계 기준과 건축전기설비 공사 표준시방서라는 두 개입니다. 이것은 고시로 되어 있습니다. 국가 고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구속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준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이 자리에 오는 순간까지도 그 내용을 아마 이렇게 열독을 안 하고 오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년에 시방서가 개정되니까 아직까지는 시방서 보셔야 되고요. 그 설계 기준은 아직 개정되려면 한 3, 4년 남았으니까 꼭 보셔야 됩니다. 우선 DIN이 가지는 위상을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목차로 가기 전에. 우리가 IC의 건축전기 설비 기준이 몇 번입니까? 60364죠. 그 대답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하고 둘이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답변 안 하고 못 빼기잖아요. 모르겠습니다든지 하다못해 IC, 당신 알잖아. 이렇게라도 얘기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 반드시 그게 극복이 됩니다. 이게 사소한 것 같아도요. 말에서 나오지 않으면 손에서 결코 나오지 않는다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럼 한번 내용을 보면 DIN의 위상이라는 것은 IC 기준의 원전이다라는 거죠. IC 기준에 어떤 분 뼈대만 가지고 나와 있는 것은 결국은 DIN에는 내용을 전체를 이렇게 스크랩해서 뼈만 내놓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마 거의 틀림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IC 60364를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이 DIN에 관련된 사안들을 검토를 해야 된다. 특히 지금 여기 해설서에 모아놓은 건축물의 전기설비에 관한 부분은 아주 잘 아셔야 됩니다. 자, 저기 1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1장보다도 목차입니다. 인덱스인데 이 내용의 첫 번째 전원입니다. 여러분 건축전기설비가 전력 파트는 이렇게 나뉘죠. 전원 파트가 있고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는 부하 파트가 있고 그것을 연결하는 선로 파트, 우리가 말하는 이제 배선이라는 파트 세 가지로 나뉘는데 그 중에서 맨 먼저 얘기하는 것이 전원과 그것을 연결하는 어떤 선로에 관련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보호에 관련된 것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IC 60364의 내용을 보면은 첫 장서부터 끝장까지 보호라는 것을 쭉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라고 그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이 없다. 그 내용은 결국은 뭐 어디 가서 알아봐야 되느냐? 이 DIN에 가서 알아봐야 된다라고 IEC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틀림이 없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보호대책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직접 및 간접 접촉 보호에 대한 얘기를 하고 감전 보호를 얘기하고 고장 상태에서 감전 그리고 간접 접촉에 의해서 어떤 보호 수단을 강구할 것인가라는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과전압에 관련된 보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EMC입니다. 이것을 흔히 전자적인 양립성이라고 아마 흔히 말씀들 하실 겁니다. 근데 양립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표현해 보면은 그것이 그 상태에 적합하냐라는 것을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좀 다소 생소한 언어일지 몰라도 저희가 좀 적합성이라는 언어로 이렇게 트랜스퍼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일반 사항과 개요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그 자동 제어 시스템이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반도체 설비죠. 그 IC나 DIN을 보거나 아니면 이제 뒤에 이제 셀렉 기준을 하겠습니다만 그 기준을 보면 유럽의 빌딩에는 그 컴퓨터 같은 걸 많이 안 쓰나 봐요. 왜냐하면 그 내부에 전자기기가 없는 경우를 많이 상정을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우리 한번 사무 공간이라든가 여러분 당장 오늘 내가 몸담았던 직장의 주변을 한번 뺑 돌아보십시오. 사실은 이런 전자기기나 반도체 기기 아닌 것이 거의 없죠. 제가 앞전에 학교 강의에서 축전지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 여기도 이제 예비 전원이라는 개념이 나올 텐데요. 우리가 축전지가 현재 휴대폰이나 카메라에 쓰고 있는 전지가 가장 발달한 전지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거보다 월등 발달한 전지들이 있죠. 예를 들면 미사일에서 사용하는 전지라든가 2차 대전 때 어뢰에서 사용하는 전지가 아직까지 활용화되지 않은 것이 있는 거죠. 이게 군사 비밀인데 이걸 찍어도 되나 모르겠지만 어뢰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탁 내놓으면 샥 날아가서 그 배에 딱 들어가면 스위칭이 돼가지고 거기서 폭발을 해서 배를 뚫고 들어가는 거죠. 미리 터져버리면 이건 아무 효과가 없죠. 그러면 가서 스위칭이 된다는 것은 닿았을 때 축전지가 최적의 상태로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영화 같은 거 보면 맞았는데 불발탄이 영화에 거의 없어요. 그죠? 근데 실질적으로 아마 예전에 2차 대전 때 반은 불발탄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축전지가 이렇게 돼 있죠. 이 어뢰가 바닷물에 들어가기 전에는 축전지가 아닌 거죠. 그냥 일반 물질입니다. 근데 바닷물과 닿음으로 해서 활성화가 되는 거죠. 그때서부터 전지가 되는 겁니다, 얘는. 그래서 배까지 가는 동안에 최적의 축전지가 되면 되는 거예요. 즉, 바닷물에 닿는 순간에 로켓 전지 회사에서 오늘 따끈따끈 나온 전지 형태로 되는 거다. 그것이 최적의 상태로 가서 최대의 효과를 내는 거다. 효과라는 게 사람을 죽인다니까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런 효과를 내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은 축전지가 사용된다든지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EMC 장비는 내가 퀴즈를 하려고 그랬는데 실수를 했네요. EMC를 내는 장비들은 주로 전원을 뭘 써요? 축전지를 쓰잖아요. 근데 왜 축전지를 쓸까? 우리 흔히 여기 기술사분들 많이 계시지만 왜 도대체 DC하고 AC가 있는데 왜 우리가 AC를 쓰고 지금 있을까라는 의문을 갖죠. 그거 아마 답은 아실 거예요. 아시는데 자본주의 개념에서 입찰 봐가지고 그게 됐다고 그러잖아요. 입찰 봐서. 물론 유도전동기, 전동기가 우리가 삼상이라든가 이런 게 되면 아주 작아지죠. 유도전동기가 되니까. 물론 그런 점도 있겠습니다만은 최근에는 어떻습니까? 시대가
교류의 시대에서 DC의 시대로, 즉 직류의 시대로 온다는 거죠. 직류의 시대로 오면은 바로 저 EMC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다른 거와 또 맞물린다. 뭐와 맞물려요? DC 전원이 점점 커지다 보니까 우리 설계 기준이나 아니면 공사 기준에 나와 있는 전식이라든가 우리 전기 철도도 DC로 가는 게 더 많잖아요. 즉, 이 EMC라는 걸 생각하면 이제 그쪽까지도 크게 범위가 좀 넓혀지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EMC 장비를 놨을 때 어떻게 설계를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설치에 대한 규칙은 무엇이 있고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물론 우리는 좀 일본식 사고방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에 대해서 이렇게 도전을 하면 그것을 바로 그 자리에서 탁 해결을 하는 방식을 취하죠. 뭐가 만약에 전자파가 생겼어? 그럼 얘를 어떻게 할까? 저쪽서부터 말이야. 저 끝서부터 이 원인을 추적해. 저기서부터 아예 잘라버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유럽이라든가 미국 기준을 잘 살펴보시면 저 원인적인 것을 규명하는 것보다 내가 보호하는 걸 원칙을 하고 있어요. 내가 자꾸 몇 겹을 싸고 내가 외부로부터 영향을 안 받는 형태를 취한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유럽에 가면 멋있는 언덕에 다 성이 한 채씩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기사가 말 달리고 와서 으랴차 해가지고 걔 결국은 2번 싸우면 1번 죽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기운이 얼마나 세다고 장군 저쪽 하나 나오고 이쪽 하나 나오고 딱 가서 부딪혀서 떨어지면 찔러 죽이지 않습니까? 그럼 저쪽에 3명 나오거나 하나 나가면 분명히 내가 그 3명 중에 1명한테 죽는다는 거죠. 그게 중세의 무식한 전투죠. 그것을 우리 그 몽고족의 전투가 뭐 이겼다. 뭐 징기스칸의 전술이 이겼다. 뭐 그런 전략도 지금 있습니다만은 그런 성 자체로 보면 성이 어떻습니까? 거기 성에서 들어가서 한 달간 밥 안 굶고 있겠어요? 아니 성이 요만한 성에서 군사 다 들어가가지고 있겠습니까? 그에 비해서 우리 성을 보십시오. 우리는 웬만한 성이면 그 안에 좀 농사 채소밭은 좀 가꾸고 뭐 그러고 사는 성 아닙니까? 조금 차원이 다르죠. 큰 차이가. 그래서 이 아시아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라 이 전기에 대해서는 유럽의 즉 DIN의 사고방식은 바로 그렇게 원인보다는 내가 대처한다. 내가 어떻게 막느냐라는 거에 관심이 더 많다. 그래서 아이솔레이션을 하는 것에 더 많은 그런 것을 할애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그 EMC를 가보면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다. 다음에 이제 전기 설비의 장비 및 시스템에 대해서 부하 회로, 그 다음에 모듈러 장치, 그 다음에 운전자, 모듈러 장치는 이제 어떤 기기라든가 계기에 관련된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운전자는 오퍼레이션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이제 번역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건물 제어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응용에 관련된 걸 하고 있는데요. 오피스 빌딩은 어떻게 설계가 되느냐. 그리고 콘크리트 공사는 어떻게 하느냐. 사무용 건물, 이 업무용 건물하고 사무용 건물 다르죠. 이건 토발적으로 무슨 공장이라든가 뭐 이런 것은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요 사무용은 순수하게 오피스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호텔, 그 다음에 병원 및 의료기관, 그 다음에 산업용 건축물과 전시장, 그 빌딩에 관련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주차장, 주거용 건축물, 그 다음에 특별구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주거용 건축물하고 병원, 앞쪽에 오피스에 관련된 얘기들이 아마 주대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부가인데, 이거 건축물 관리 시스템은 우리 EIB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바스라고 하는 미국식이나 일본 개념의 어떻게 보면 포함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소프트웨어라고도 볼 수도 있는데, 유럽에서는 광범위하게 EIB 시스템, 즉 건물 관리 시스템을 바스라는 개념과 법붙여서 이런 어떤 EIB 개념을 놓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통신 규약이라든가 이런 계층적인 거, 그 다음에 현장 기기들, 그 다음에 자동화 기기들, 그 다음에 관리 기기들, 그 다음에 요건 이제 프로토콜에 관련된 얘기, 이런 걸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설계에 관련돼서 제출하는 제출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내용을 보시면
건물 그림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라든가 유럽의 어떤 전기 설비 책을 보시면 굉장히 그림이 많아요. 우리 그 일본 책들은 생각보다 그림보다는 무슨 사진이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도면이라든가 이런 게 꽤 있죠. 근데 이런 기준을 보면 이렇게 아주 그림이 이렇게 딱 누가 봐도 이게 건물이 어떻게 생겨먹은 건물인가 보다. 대개 요 정도 되는 볼륨 이런 뭐 빌딩을 얘기하나 보다. 이렇게 알 수 있도록 많이 해놨죠. DIN을 이 내용의 처음에 전원이라는 것으로 가면 항상 우리로 말하면 한국전력인데 유틸리티에 관련된 얘기들을 조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이제 상당 부분 제외를 시켜놓고 있는데, 자, 여러분, 건축물이라는 건 뭐예요? 건축물이라는 것을 우선 정의를 해야 이 전원이 어떻고 수변전 설비를 어떻게 하고 보호를 어떻게 하고 접지를 어떻게 하고 하는 것을 상상을 해내죠. 이 책이 좋은 점이 뭐냐면 접지가 문제다. 그럼 접지에 가보면 접지의 원리가 뭐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제안이 되어 있어요. 물론 글자로 이렇게 풀어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대부분이 우리가 아는 것을 알기 쉽게 이렇게 설명하는 단계로서 내용을 정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건축물이라는 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쭉 내용을 보면 이렇게 구분이 되죠. 건축물이라는 것은 사람이 살거나 물건을 만들거나 아니면 무엇을 저장하는 곳입니다. 즉, 건축적인 용어로 말하면 천정과 벽과 바닥으로 이어진 공간이다. 그 안에 사람을 담을 거냐 아니면 물건을 담을 거냐만 정해지는 것이죠. 그러면 저 전원이라는 것을 시작을 할 때 사람과 물건이 담기면 그 안에 있는 사람과 물건은 어떻게 돼야 돼요? 안전해야죠. 우리가 원시대 때요? 원시대 때 외부에서 그냥 나무 밑에서 이렇게 모여 살았다고 가정을 하면 밤에 호랑이가 와서 꽃감 빼먹듯이 하나씩 이렇게 잡아가도 별 아무런 저항 없이 살았을 거란 말이죠. 그랬다가 이제 움막집이 생겨서 들어가면 못 들어오게 문고리 꽉 잡고 있으면 이 사자가 호랑이나 이런 게 못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사자가 살아나요, 옛날에? 살았습니까? 안 살았죠? 저도 안 살은 거예요. 이 사자 화석을 제가 못 들었습니다. 코끼리는 있었나요? 있었어요? 없었습니까? 경주 박물관에 가면 그 코끼리 이렇게 이렇게 문양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뭘 보고 그린 건가요? 똑같이 그려놨던데요. 기르지는 않고 그냥 전에 들어서 아니면 그 그릇을 수입을 해왔을 수도 있네요. 자, 건축물이라는 것은 발전하는 단계에 따라서 안전도가 증가되는 겁니다. 즉, 그렇게 됐다가 초가집 생겼어요. 좀 더 안전했다가 기와집 생기고 담장 둘렀습니다. 더 안전해졌다가 콘크리트 딱 가다 벗어 이게 용어로 부적절하네요. 거푸집 돼가지고 딱 만들면 아주 더 안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발전을 했죠. 그러다가 2층까지밖에 호랑이가 점프를 못하는데 3층가 살면 더 안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안전도를 높여왔는데 최근에는 1층에서 문 열고 자도 누가 와서 뭐 동물이 잡아가진 않아요. 그런데 세탁기를 돌리다가 그냥 저 세상으로 가는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집 앞에서 담배 피다가 딱 벼락을 맞아 죽는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 집이라는 것이 오히려 안전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게 문제가 된 거죠. 그게 바로
DIN 규격이 시조가 된 거죠. DIN, 독일 규격이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전기가, 세계에서 전기가 가장 발달한 나라가 어디입니까? 우리 이난수 소장님. 전기 발달한 나라가 한 대한민국? 독일이죠. 오늘 독일 얘기하려고 와 있지 않습니까? 왜 독일이 발전했나요? 여기, 아마 아시다시피 2차 대전과 전기의 발달과 그 많은 과학자들을 거치면서 독일이란 나라가 실증적인 것이 발달했다는 거죠. 이론적인 것이 독일이 발달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전기에 대해서 학자가 독일이 월등하게 많다는 건 아니죠. 다만 독일이 안전에 관련된 데이터가 많다. 뒤에 우리가 과연 안전하려면 어느 정도 되는 전압을 가지고 핸들링 하느냐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정도 전압이 안전하다고 합니까? 30볼트요? 30볼트. 30볼트는 상당히 안전합니다. 대개 만져도 안 죽죠. 근데 우리가 지금 강전과 약전을 구분하는 것은 대개 기술 기준상으로 제지하는 한계를 60볼트로 보거든요. 60볼트를 초과할 때 ELB를 써라. 왜? 너 죽을 수도 있다. 그렇게 이제 경고하는 의미죠. 다만 이러이러한 데는 쓰지 마라. 그래서 200볼트 미만을 많이 안 쓰죠. 많이 면제가 됩니다만은 일단은 60볼트 초과를 우리는 안전전압으로 보고 있는 거죠. 60볼트 이하를. 그에 반해서 저 독일은 얼마를 봅니까? 여러분, 이미 아마 이 강좌를 통해서 우리 원장님하고 얘기도 하셨고 또 책에 나오죠. 몇 볼트? SLEV가 몇 볼트입니까? 교류. 예, 50볼트죠. 야, 우리가 굉장히 그 전기에 대해서 빡센 나라입니다. 우리는 독일 사람보다 1.2배 굉장히 전기에 강한. 건축은 이렇게 적용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이 사는 곳과 물건이 담기는 곳, 그 두 개가 혼용되는 곳, 그리고 사람이 사는데 아주 강한 사람이 사는 곳과 아주 약한 사람이 사는, 자, 약한 사람이 사는 곳은 어디입니까? 자, 안전하면은 그걸 몰라서는 이 안전에 들어가서 어디가 어떤 등급에 정해지지가 생각이 안 돼요. 우리가 뒤에 가서 어떤 안전적인 문제 할 때마다 늘상 생각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과연 거기 사람이 사는데 그 사람이 얼마나 약하냐? 몸무게는 도대체 얼마씩 나가냐? 그리고 이 피부, 티하 지방은 과연 전해질로 충만하냐? 이런 걸 봐야 되잖아요.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병원 같은 곳을 볼 수 있겠죠. 우리 병원의 수술실 같은 경우는 과연 접지를 하는 게 좋냐, 안 하는 게 좋냐? 접지를 하면 빨리 보호장치를 가동을 해서 차단기를 떨어뜨린다? 그럼 좋은 거 아닌가? 아니지. 좀 누전되면 어때? 얘를 살려야 될 거 아니야, 먼저. 안 끊어지는 게 우선 아니야? 야, 그게 그거 같고 그게 그거 같다. 이게 전기죠. 그 전기의 하나하나를 만들어 나가는 거죠. 이 그림은, 이 책을 한번 보실까요? 책을 한번 잠깐 보시면 1페이지를 보세요. 건축물의 배전 계통의 계획은 어떻게 하느냐라는 파트입니다. 자, 기존에 건물의 배전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기 제가 존경하는 우리 기술사님께 여쭤볼까? 그럼 대답 못하면 굉장히 저기 하실 테니까 그냥 안 묻고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저하고 눈을 안 마주치시는데. 자, 배전은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한국전력 입장, 즉 유틸리티 입장에서의 배전은 모든 파트가 배전입니다. 그런데 수용가라는 입장에서 바라다 보면 한전에서 나한테 배전하는 것은 수전이죠. 즉 1차 측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용어에 대한 것이 좀 많이 헷갈리는데 그걸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건축물의 입장에서 저하고 말씀할 때는 쭉 나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수전이 돼서
외부의 전력회사 전원이 들어와서 선로가 왔다. 얘가 어떤 변환 장치를 거쳐서 다시 선로로 해서 부하로 갔다. 그럼 거기에도 우리가 배선이라는 개념은 두 개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 성질의 배선이 두 개가 있죠. 얘는 변성이 되기 전이니까 좀 위험한 거, 얘는 좀 덜 위험한 거, 이렇게 구성이 되죠. 그래서 배전은 우리가 현재 기술 기준이라든가 이런 정하는 전압 구분은 어떻게 하죠? 크게 저압과 고압과 특고압으로 구분하죠. 그런데 이 지금 말씀드린 여기서는 제가 이거 번역을 어떻게 나누는지 모르겠는데 미디움 볼테이지라는 개념이 들어갑니다. 즉 고압과 고압이라는 개념과 저압이라는 개념 사이에 있는 전압을 규정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고압에서 일부 파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즉 뭐 3.3이나 6.6볼트를 이 사람들이 이제 중압이라는 미디움 볼테이지의 개념에 넣고 하는데, 이것을 지금 이제 우리 기술 기준도 어떻게 받아들일까를 지난번에 공청회를 한번 했는데, 그냥 화끈하게 정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뭐 분분하시더라고요. 뭐 10kg 이하가 돼야 된다는 분도 있고, 뭐 11.4가 돼야 된다는 분도 있고요. 20kg가 돼야 된다는 분도 있고. 근데 갖다가 자료를 대는데 다 또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뭐 고민이 많으시겠더라고. 근데 저희 이렇게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사실은 기준이라는 것이 유럽에서도 그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답니다. 표준은 물론 표준대로 있고, 미국 다르고, 또 일본 다르고, 또 뭐 동남아 다르고, 우리가 동남아까지 안 가겠습니다만은 선진국도 조금 다르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 대한 안전은 어떻게 도모할 것인가. 이것까지가 다 같이 배선이다라는 거죠. 제가 우리 직원들하고 이렇게 가끔 토론을 합니다. 이제 턱 던지죠. 차단기를 왜 쓰지? 응? 우리가 대가가 기초에 좀 약하잖아요. 아주 고급 난이도의 논문은 많이 쓰시면서 가장 기본적인 거, 퓨즈는 불기열에 얼마 씁니까? 15A. MC12는 얼마짜리 씁니까? 20A 트립. 왜 맞추지 왜 달리 써요? 이 사람아, 장비가 그렇게 나왔잖아. 그런가? 퀘스천. 두 번째. 자, 차단기를 쓰는 목적이 뭐냐? 여러분 이제 제가 이렇게 왔으니까 아실 거예요. 차단기는 이렇게 배우셨죠? 그 선로에서 단락 전류가 가장 큰 곳, 그죠? 거기다 차단기를 쓴다며요. 그래서 모선에서 분리되는 가장 가까운 지점에 차단기를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2차 측의 선로를 보호한다. 근데 그 어디에도 부하를 보호한다는 얘기가 없잖아요? 왜 그럴까? 그 고민도 해보셔야 되는 거죠. 학술적으로 안 들어가고 그냥 우리가 기술자적인 입장에서 왜 그렇게 표현을 했을까? 고민하면 답이 나옵니다. 이 선로라는 개념, 그 다음에 배선이라는 개념에 부하가 실려있는 전류의 한계 용량이라는 것이 포함이 돼요. 요 뒤에, 이 그림은 지금 안 나오는데, 바로 넘어가 볼까요? 한번 좀 가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up to 6300A. 이렇게 나오죠? 야, 생전에 나는 설계를 28년을 해가면서 저게 1차 들어오는 전력을 왜 6300A까지, 업투라는 것은 이제 까지죠, 까지. 왜 6300A 이하에 한정된다고 저렇게 했을까? 그리고 이 뒤를 보면 여기까지는 또 뭐 3200A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또 800A래요. 이렇게 어디에서 정해온 걸까? 이게 IEC에 가보면 이 말이 턱턱 던져져 있어요. 그나마 이 그림에서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어요.
아, 여기까지 무선으로 활용을 하고, 여기까지 간선으로 활용을 하고, 여기까지 배선이라고 해라. 즉, 부하까지 직접 가는 것은 이 정도를 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기본이 뭐예요? 안전이다. 이렇게 정하고 있다는 거죠. 기본이 그런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설계로부터 나가는데요. 여기 지금 앞에 기본 계획이라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선 좀 전에 우리 EIB 했는데, 우리 요새는 약자의 시대예요. 각종 시험에도 보면 그 약자가 뭐 이렇게 인생을 좌우하는지 약자를 막는다고. 약자가 그렇게 중요한가? EIB가 우리 보통 바스라든가 이런 거 하시다 보면 어떤 부스 랜에 엮어서 모든 걸 쓰잖아요. 아니면 스타 랜에다 엮기도 하고. 그것을 유럽에서는 유로피안 인스탈레이션 버스 시스템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EIB 표준이라는 것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좀 이따 이제 계속 이제 센 엘렉이라는 게 나올 텐데, 이 센 엘렉은 굉장히 빡세요. 세다는 것이 뭡니까? 파워풀하다는 거잖아요. 이게 왜냐하면 유럽, EU 국가뿐만이 아니라 지중해 연안 국가, 그러니까 일부 아프리카도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동구권 국가도 다 물론 포함됩니다. 거기까지의 모든 국가가 이 센 엘렉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센 엘렉에게서 투표해서 오케이 하면 IEC에 가서 그 사람들이 다 투표하면 통과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셉니다. 근데 이게 약자가 불어예요, 불어. C, 뭐 꼬미떼라고 있는지 잘 모르겠고, 꼬미떼, 유로핀, 드, 노르말리제이션, 엘렉트로닉구 여기에서 C, E, N 엘렉 이렇게 해서 센 엘렉이 된 거죠. 이것을 영어로 번역하면 European Committee for Electrotechnical Standardization이 됩니다. 이제 번역을 하면. 그래서 영어로만 보면은 왜 저게 센 엘렉이 됐지? 이렇게 하실까봐 제가 특별히 불어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 대단하죠? 저도 강의 준비가 이렇게 철저했다. 그걸 알아주십사. 자, 배전계통의 계획과 설계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중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산업용, 업무용 건축물들은 일반적으로 수전계통으로부터 전기 에너지를 공급받는다. 여기 DIN에서 정의한 내용을 그대로 보죠. 뭐라고 돼 있냐면 줄을 걸어서 일반적으로 수전계통으로부터 전기에너지를 공급받고 배전계통의 공급전압은 변압기에서 만든다. 자가용 계통의 일부 변전소는 이러한 목적으로 필요하다. 개폐, 보호 및 계측 장치를 구비한 공공변전소에서 일반 전력을 공공설비로 공급을 받아야 된다 이거죠. 저기 그림이 있습니다만은 저기 지금 맨 위에 그림 나와 있는 게 저게 이제 변전소 그림이죠. 우리가 외부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아서 이제 건물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을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렇게 변전을 시켜서, 변환을 시켜서 내가 사용하고 있는 곳으로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이 중간에 어떤 것이 설치되고 또 그것이 어떻게 엔지니어링 되는가는 이제 누구한테 맡겨졌어요? 우리한테 맡겨진 겁니다. 저나 여러분한테 맡겨진 거다. 그러면 이 앞에서는 어떻게 핸들링 되고 요 변압기는 어떻으며 이 뒤에는 과연 무엇은 장비들이 설치가 될까? 그리고 여기 로드로 표현된 여기에 모터라든가 또는 형광등이라든가 또는 콘센트를 요새는 이렇게 그립니다. 돼지코입니다. 콘센트로 갔을 때 또는 정보통신 장비로 갔을 때 참 편해졌어요. 그전에는 이거 CRT 한번 그리려면 뭐 복잡했습니다. 이렇게 쫙 그리고 이렇게 와서 샥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렸는데
지금 편합니다. 이렇게 탁 그리면 아시잖아요, 여러분. 이 노트북. 응? 편합니다. 여기까지 어떻게 이렇게 가느냐라는 거. 이것을 이제 우리가 계획상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처음부터 우리가 여러분 한번 우리나라에서 건축전기 설비라는 걸 처음으로 들어가서 전원설비 들어가면 뭐서부터 배워요? 여러분이 후배들한테 가르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배웠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할 때 전원하면은 이렇게 하죠. 야, 이 부하가 얼만데 선은 얼마를 해야 되고 얘는 얼마로 할까? A, B, C의 관계예요. 그러면서 그래? 그러면 한전으로부터 얼마 달랠까? 이렇게 D. 이렇게 단계가 어디서부터 왔어요? 아래서부터 오는 거죠. 말단으로부터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하는 과정이 뭐냐?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가죠? 2회선 받을까? 1회선 받을까? 변압기는 2대 놓을까? 3개 놓을까? 5개 놓을까? 야, 배전반은 어떻게 설치하지? 부수닥트를 쓸까? 케이블을 쓸까? 전선관에 넣을까? 콘센트를 저 바닥에다 달을까? 벽에다 달을까? 천장에 달을까? 이렇게 고민하죠. 이것은 거꾸로 해나가는 고민이죠. 우리가 최초에 이런 생각을 전원합니다. 예, 여기 제가 알기는 이제 에너지 관리공단이라 관여하시는 분들 계신데, 저는 좀 일찍, 그때만 해도 좀 어린 나이에 이 사회에 이렇게 데뷔를 했어요. 제가 설계를 한 지 10년 차 때, 서부터, 속칭 말하는 사회활동을 좀 했습니다. 어디 자문을 하거나, 이런 걸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참 지금 생각하면 그걸 내가 왜 했지? 요새는 하면은 좀 많이 망설이는 편입니다. 내일도 시험이 한 건 있습니다만은 그런 걸 할 때마다 야, 이거 내가 쓸데없는 고집을 펴서 이 어떤 한 기술자가 고생을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근데 거기서 제가 생각했던 게 이런 게 제가 지금 마음을 바꾼 게 뭐냐면 이 모든 것은 부하로부터 시작한다. 모든 것이요. 에너지 절약도 그렇고요. 설계를 하는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뭐 해볼까요? 하여튼 모든 게 다 이 말단에 무엇이 설치되는가가 좌우하는 것이다. 자, 잠깐 여기는 지금 에너지 절약이 없기 때문에 에너지 절약을 잠깐 보겠습니다. 첫 시간이니까. 에너지 절약을 어디서 하느냐? 그러면 그 전에 정책은 어떻게 했냐면 변압기를 작게 써라. 심지어는 이렇게 했어요. 오피스 빌딩 변압기는 스퀘어미터당 50VA per 스퀘어미터. 그 이상 쓰면은 에너지 절약 빠꾸야. 빠꾸가 아닙니다. 돌려보냅니다. 피드백. 아니 세상에 제가 여기 성을 혹시 얘기했다고 해서 오해하지 마시고요. 김씨 이씨 할 뻔했는데 A씨 집은 자린고비야. 밤에도 불 하나도 안 켜. 텔레비도 안 봐. 텔레비 보면 그냥 귓방맹이 날리고 그래서 무조건 자는 거야. B라는 집은요. 야, 이 세상 사는 게 뭐 있어? 야, 영화 봐. 너 컴퓨터 하면서 영화 봐. 야, 웬만하면 텔레비 우리는 100인치짜리 보자. 불 다 켜. 오디오도 일단 켜놓고 귀에 꽂고 보자. 이런 집이 있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천편일률적으로 단위 면적 다 이게 아니면 에너지 절약이 안 되는 집안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에너지 절약이라는 것은 사용에 불편함을 주고 에너지 절약은 캠페인이죠. 그건 강제죠. 우리가 제일 나쁜 것이 강제잖아요. 야, 법적으로 가. 이러면 이것은 이제 머리끄댕이 끄들르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야, 우리 협의해보자. 이게 뭐예요? 엔지니어링이잖아요. 협의라는 것이. 협의가 안 되면 어때요? 그 다음에는 우리 원로분 한번 모셔다가 조정을 거치잖아. 이게 교육이라는 것이죠. 교육이 안 되면 어떻게 해? 변호사 사?
싸워. 그래서 강제로 가는 거죠. 우리가 전기도 마찬가지고 안전도 마찬가지고 사회적인 모든 규범이 다 그런 순서로 가는 거죠. 자, 사회가 그때는 아마 비디오는 상상도 못할 때죠. 테레비도 만화방 가면은 좀 볼까? 저희 집에는 그때는 저희 집에 테레비가 있었고 전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가 교편을 잡고 계셨기 때문에 그 청색 전화가 있었어요. 한 대씩 나오는 거. 전화도 별로 많지 않을 때입니다. 그때의 전기를 쓰는 양하고 지금의 전기를 쓰는 것은 현격하게 틀리겠죠. 그런데 그때도 100을 썼고 지금도 100을 쓰게 하는 방법이 뭐냐라는 것이 에너지 절약이잖아요. 에너지 절약이라는 건 여기에서 사용하는 부하 자체가 이때는 50이었는데 이때 500이 됐다. 이것은 둘째 문제다라는 얘기죠.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거죠. 시대가 엄청나게 바뀐 거예요. 그런 시절에 쓰는 전력 부하와 지금의 전력 부하는 하늘과 땅 차이다. 그럼 과연 이런 부하가 있는데 이걸 적게 쓰기 위한 방법은 뭐냐? 이거죠. 여기에 나온 것이 뭐예요? 시간. 자, 적당한 시기에 나눠 쓰자. 우리 아나바다 운동 하지 않습니까? 똑같아, 전기도. 나눠서 쓰자. 어차피 전기는 생산되면은 그 즉시 누군가 쓰지 않으면 버려지는 거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은 100이라는 것을 여기 팍 쓰고 여기 쓰고 이렇게 순서대로 쓰면 왔다잖아요. 이것을 뭐예요? 이게 에너지를 유효하게 활용하는 방법을 찾는 것. 이것이 에너지 절약의 제1번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죠. 여기에 착안된 게 뭡니까? 빙추결. 그리고 밤에 심야 보리차 끓이기. 또 있지 않습니까? 뭐야 있어. 시골에서 그 심야 전력 쓰는 거. 심야 보일러. 요새는 이제 그것도 안 된다, 이제. 그래가지고 못하게. 이게 시간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장비 효율을 극대화시키는 겁니다. 효율을 높이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딱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시죠. 여기 노트북이 있습니다. 저는 컴퓨터를 87년도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88XT라는 컴퓨터가 있었어요. 그게 88년도 월드컵이 아니라 올림픽을 대비해서 우리나라에서 야심차게 개발한 휴레패카드하고 그 삼보라는 회사가 결합을 해서 만든 야심찬 88 플러스라는 우리나라 최초의 그 16비트 컴퓨터가 있었습니다. 이때 제가 이 컴퓨터를 데려다가 오토캐드를 어디서 배웠는지 아십니까? 그때 홍릉에 있는 카이스트 가서 캐드를 배웠습니다. 여러분 지금 캐드 선 긋고 네모 긋는 거 카이스트 가서 배웠다 그러면 이상하다고 생각하시겠죠. 그때 컴퓨터 하나가 먹는 컴퓨터 본체와 모니터가 먹는 용량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왜 전부 저를 쳐다보고 제가 여쭤봤는데 야, 네가 대답하지 왜 나보고 그러냐 그러지 마시고 한번 용기 있게 말씀해 보세요. 제가 기억하기는 본체는 맥시멈으로 1.5kg에서 2kg라고 돼 있어요. 왜 그렇게 내지로 해놨는지 몰라. 최저 1.5고 최대로 아마 팬도로 갈 때는 2kg가 든다는 얘기였던 것 같아요. 팬도요 2개씩 달려 있었어요. 모니터 몇 와트였는지 아세요? 500와트. 그것도 모니터도 크면 말도 안 해. 요만한 그 16인치 모니터가 그 표준 모니터였거든요. 거기다가 프로터 한 대 들어오니까 수시로 떨어져, 차단기가. 메인이요. 여러분 설계사무소에서 오토캐드 한다고 캐드 시스템 88 플러스 2대 갖다 놓고요. 프린터, 도트 프린터 있잖아요. 꽥꽥꽥 하는 거. 걔하고 프로터 한 대 갖다 놓고 세 대를 다 동시에 가동을 시키면 차단기가 떨어져요. 일정 시간 있다가. 그런데 여러분 지금 컴퓨터가
글쎄요. 아마 한 30대는 갖다 놔야 그만치 되지 않겠어요? 제가 우리 사무실에 배선을 하는데 우리 전공들이 와서 쭉 하더라고요. 하는데 아니 20만 배짜리 회로 하나에 그냥 저희도 이제 컴퓨터가 한 60대 정도 될 겁니다. 다 돌아다니고 모르겠어요. 두 개인지 모르겠지만 선으로 뭐 무슨 대충 하면 연걸리도 묶더라고요. 이거 안 떨어지냐 그러니까 아 요새 괜찮대요. 거기다 프로터 다 하고 서버 있거든요. 또 서버에 뭐 별 5만 팩시밀리에 별거 다 갖다 넣는데도 요새 제가 떨어져서 뭐 이 업무를 못한 적이 없어요. 이 얘기는 바로 얼마나 효율이 극대화됐느냐라는 거예요. 에너지 절약이라는 것은 효과적인 사용과 효율을 높이는 것이 1번이다. 그리고 나머지가 정책입니다. 정책은 아파트에 변압기를 요거 이상 하지 마라 라고 해놓고 나서 여기 건설에다 다니시는 분 아마 다 아픈 추억이 있을 거예요. 여기 우리 대림이나 현대나 여기 다니시는 분 계신 걸로 아는데 변압기를 갖다가 100을 놨는데 이것도 놓고 싶어 놨나? 변압기를 조금 놔야 이 차를 조금 쓴다는 개념이에요. 천만의 말씀이죠. 변압기라게 100이 있어도 부하는 1000이 되면 변압기는 1000을 보내잖아요. 이 병렬회로의 가장 큰 장점이자 단점 아닙니까? 대신에 얘는 사고로 전이되겠죠. 열나고 터지고 난리가 나겠죠. 그렇지만 전기는 공급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2차 측이 과연 뭐냐? 2차 측은 계속 늘어나는데 얘를 제한한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아마 한 20년, 15년 전에 진 아파트는 변압기들 다 바꿔주지 않으셨어요? 여름만 되면 기도하죠. 내가 가서 시공한 아파트는 변압기가 좀 문제가 안 생기기를 기도하고 다 그렇게 하죠. 그래서 많이 바꿔줬습니다. 이것이 뭐냐? 이 바로 부하에 관련된 것을 핸들링하지 않고 여기로 달려간 거예요. 여기로 달려가니까 어떻습니까? 이 배선은 야 이게 100인데 뭘 100까지 얘도 100이면 되잖아. 100만 합니다. 200으로 올려. 그러니까 이거 야 선을 하나 더 깔아야 돼. 근데 여러분 선은 병렬로 깔면 안 되잖아요. 그죠? 안 되죠. 선 이렇게 깔아놓고 이렇게 깔아놓으면 안 되죠. 똑같은 사이즈라도 이 임피던스가 안 맞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거 어떻게 해요? 이거 잘랐는데 버려요. 새로 깔아. 이게 에너지 낭비가 아니고 뭡니까? 여러분 에너지는 지금 쓰는 전기만 에너지가 아니죠. 이 구리를 만들어서 재련한 저 재련소도 에너지고 PVC를 만든 저기도 에너지고 얘를 실어온 만약에 100스퀘어를 실어왔으면 5드럼 싣고 왔을 텐데 200스퀘어 싣고 들어오면 5드럼밖에 못 싣고 오는 거잖아요. 그것도 다 에너지다라는 거죠. 에너지라는 것은 결국은 어느 하나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제한을 해나가야지 여기에서 또는 여기에서 제한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 한국전력 다니시는 분 계신가요? 안 계세요? 한 잔 욕하려고 그런 거 아닌데 뭐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 건데 한전이 22,900을 얼마까지 줬습니까? 10,000kg. 그죠? 10MVA까지 줬죠. 그러다가 뭐 전용선 깔으면 15MVA까지 준다. 그래 15까지 줬잖아요. 그러다가 뭐 디맨드 메탈을 달면은 15까지 또 가능하다. 14.9까지 뭐 가능하다. 그러다가 변전소를 제공하면 뭐 한 20까지 주겠다. 또 그렇게 하다가 요새 얼마까지 줘요? 30? 30이에요? 40이에요? 그럼 왜 늘었을까요? 한전이 기분이 좋아서? 아니면 공급 약관 개정할 건덕지가 더 이상 없어서? 왜 그걸 늘렸을까요? 초고압 솔로의 용량이 커져서. 네트워크에 대한 개념이 좀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765 솔로가 늘어나고 전기적인 아까 지금 요 사이즈에 대한 게 나오는데 저런
기준점이 커진 거죠. 그리고 한전에서 기본적으로 가져갈 변전소의 크기가 같은 사이즈에서 용량이 더 커진 것입니다. 물론 그런 속내용이 있지만 겉보기에는 마음이 좋아진 거잖아요. 우리 수용가 입장에서는 너무나 착해지지 않았습니까? 그 전에 15MVA 정도, 사실 15MVA라고 얼마 안 돼요. 한 4만 평? 한 4만 평 정도만 되면 그 10이 훨씬 넘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였냐면 10을 받고 상용 발전기 부서 피크 커트를 하든지 아니면 일부 코제네레이션을 해서 열하고 같이 공급을 하든지 이런 방법을 했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그건 에너지 낭비 아니에요? 저는 수전에서 전원 용량이 커지는 것은 2차 측에 있는 것을 제한하는 것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이 커졌다. 이렇게 봅니다. 즉, 사용하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된다. 다만, 저 사용하고 있는 거에 대한 어떤 퍼포먼스라든가, 그리고 사용하는 장비의 효율성을 키우는 것이 더 크다라는 것으로 방향이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내부적으로는 그 어떤 뭐 배전 전력회사가 생기네,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겠지만 저는 근본적으로는 좋게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22,900은 한전이 나 있는 데까지 갖다 주지만 1호사는 어때요? 한전 변전소까지 내가 공사를 해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공단에서는 가능한데요. 공단에서는 그 옆에 1호사 변전소들 수전받은 데가 있으니까 따오면 되는데 도심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제가 을지로의 삼각지 재건축 설계를 하면서 이게 하나의 프로젝트였어요. 그래서 한 30MVA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25 정도가. 그 길 건너에 그 한전에 그 저기 있죠. 그 고객상등소가 그 길 건너에 있어. 옛날 한전 본사에. 그 협의를 하니까 서대문 변전소에서 따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서대문 변전소에 따오면 공동구를 쓸 수가 있다. 근데 공동구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뭐 허가를 몇 군데를 받아야 된다더라. 그래서 차라리 땅으로 오는 게 편할 수도 있다. 그럼 땅으로 오면 어떻게 오느냐? 서대문구, 중구, 태평로를 건너서 하여튼 종합 간선도로만 5개인가 6개를 건너는데 그 도로를 하나 건너는데 보통 2년 걸린다네요. 2년 걸린대요. 협의하면 그 될지 안 될지 회의해보고 그래 협의가 결정이 내려져. 그래도 그걸 한꺼번에 다 불토하는 여러분 저기 태평로 앞에 불토하는 거 보셨어요? 시에서 6주전? 그거 지금 한다고 하는 거죠? 실제로 거기를 관통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거 어떻게 해요? 1시서부터 3시까지 공사해요. 그렇게 하고 4시부터 1시간 덮어요. 차 보내, 이제 다. 그 다음날 또 다시 파서 다시 공사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 종합적으로 제가 어떤 그 컨설팅 회사에다 주고 그걸 이 땅을 굴토해가지고 오는 것을 해봐라 그랬더니 계산이 안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더군다나 또 결정적인 건 뭐냐면 그 지나간 자리마다 1m당 1년에 몇만 원씩인가 돈을 내야 돼요. 서울시에다가. 나는 한전에서 이렇게 땅 파고 가는 게 다 돈 안 내는 줄 알았더니 그 다 서울시다 돈 내는 거더라고요. 1m당 얼마씩. 아니 그래 내가 건물에다가 등 하나 키자고 1호사 쫙 가진 것을 그거 하면서 매월 뭐 서대문에 돈 내. 응? 서울시 본청에 내. 뭐 저 중구에 내. 이러고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봐서는 그렇더라고. 아, 우리나라 정책이라는 게 도시에서 1호사는 하지 말라는 거구나. 근본적으로. 내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벽에 좀 부딪힌 적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한전 변전소를 유치를 해서 3베이짜리를 유치를 해서 우리가 일부 쓰고 나머지는 공급을 하는 걸로 그렇게 했었는데 결국은 캔슬이 돼가지고 제 입장에서는 다행이었어요. 아주 그거 고민 많았는데 그런 사안에 봉착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종합적으로 배선에 관련된 사안이다. 자, 이것을 넣고 배전 계통을 보세요.
회전 계통이 1, 3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저기 이제 변전소가 있죠? 여기 지금 이제 트랜스포머 스테이션이라고 이제 이게 변전소입니다. 변전소고 여기 20kg급에서 110kg급 우리로 말하면 이제 초고압, 특고압에서 초고압 사이쯤 그 정도 되는 라인에서 변전을 해가지고 준다는 겁니다. 이제 저압으로 바로 이렇게 준다네요. 하여튼 뭐 일단 개념도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메인 디스트리뷰션 레벨 그러니까 1차 주 공급 레벨이라고 우리 표현하는데 우리가 여기에서는 무엇이 있느냐 그 다음에 서브 디스트리뷰션 레벨 이게 우리가 말하는 이제 분전반 라인인데 여기에서는 무엇이 있느냐 그리고 여기가 이제 말단 레벨입니다. 이것은 이제 제어반이라든가 현장반이라든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이 현장 즉 로드 레벨 우리 말하면 이제 미국식으로는 로컬이 되겠죠. 이 파트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게 계통으로 보면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느냐를 이제 나타내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여기 굳이 뭐 산업용 업무용이라 했는데 건축물에서의 일반 기본 개념도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디스트리뷰션 보시죠. 여기가 뭘로 표현하면 되는 우리는 배전반 그 정도로 보면 되겠고요. 이것이 우리가 이제 분전반 그 정도 라인 이쪽이 이제 현장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이제 참고로 머리에 넣고 이것이 아주 픽스된 건 아닙니다. 이렇게 놓고 이 부분을 표시하면 주배전, 하부배전, 부하계통 이렇게 이제 DIN에서 표시한 것은 여기를 하부계통, 여기를 주계통, 여기를 여 밑에 있는 대로만 부하계통 이렇게 계통을 크게 세 개로 구분을 한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 뒷장으로 가보십시오. 그럼 주배전반이라는 것은 무엇이 목적은 뭐고 어떤 장비들로 구성되느냐. 여러분 한 가지 이제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책을 앞장으로 좀 펴보세요. 앞장으로 펴보시면 발행인의 글이 있습니다. 발행인의 글. 거기 중간에 독일에 본사를 두고 있는 다국적 기업 지멘스사가 펴낸 어쩌고 저쩌고를 번역했다.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지멘스라는 회사를 이제 조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지멘스는 어떻게 보면은 세계의 모든 전력회사를 미국의 큰 은행처럼 다 거느리고 있는 회사죠. 원래 지멘스가 독일 회사인데 지금은 이제 다국적 기업입니다. 각 나라마다 별도의 법인으로 독립적으로 생활을 하고 어느 곳이 문제가 생겨도 거길 접고 이쪽으로 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독일이 문제가 생기면 접고 홍콩에 가서 본사하고 홍콩 문제 생기면 미국 가서 본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다국적 기업이죠. 우리나라에 앞으로 다국적 기업 본사가 많이 들어온대요. 여기 주식 펀드 사신 분들 많으실 텐데 우리나라가 별로 금융 위기도 없는데 괜히 저놈은 미국 때문에 나가고 유럽 때문에 출렁.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나라가 그만큼 자본에 대해서 중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홍콩 이런 보다 훨씬 자유스럽다. 즉 돈을 넣고 빼가는데 우리나라처럼 자유스러운 데가 없다. 왜? IMF라는 걸 겪으면서 우리는 자본에 대한 어떤 투명성 그리고 자본에 대한 유동성 이것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보장된 국가라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 지사라는 개념으로 와 있으면서 본사의 역할을 하는 데가 많다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잘 아시는 IDC 인터넷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 외국 회사가 우리나라에 많이 와 있어요. 그 회사들이 A형적으로 보면 미국이 본사지만 실질적으로는 한국이 본사인 경우가 많다. 또 앞으로 각광을 받을 분야가 이제 솔라셀입니다. 지금 현재 반도체보다 시장이 더 클 거다라고 하는 솔라셀에 독일의 세계적인 회사가
아마 우리나라로 와서 본사를 한다는 얘기, 지사인데 제주도에 그 회사가 실제로 헤드쿼터 역할을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저희가 그걸 참여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해서 보면 이제 내용을 알겠죠. 근데 이 다국적 기업이라는 것은 그런 회사다라는 겁니다. 전제 조건이. 그리고 DIN은 독일에서 큰 세계에서 가장 큰 전기 회사이기 때문에 전기 그것도 제품 회사예요. 이 뒤에 가면 제품에 대한 게 많이 나옵니다. 제품 회사이기 때문에 독일 규격을 가장 충실하게 받아들여서 제품을 만든 회사다. 여러분 그 건설 현장이나 설계하시면서 또는 지도를 하시면서 카탈로그를 보잖아요. 카탈로그를 보면 일본 카탈로그 보셨어요? 일본 카탈로그에는 딱 두 가지만 있습니다. 규격이. DIN하고요. 지스하고 아니면 JEM이라고 일본 기기 규격. 여러분 LS 산전에서 나온 규격 카탈로그 많이 보시죠. 거기는 규격이 몇 개 나와 있어요. 이 세상에서 쓰는 규격이라는 규격은 다 만족하고 있죠. 다 만족하고 있어요. 거기 없는 규격은 아마 세계에서 규격이라고 안 할 거예요. 그 정도로 만족시키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이런 어떤 그 기기, 장비, 즉 이퀴프먼트나 머신이나 아니면은 디바이스나 이런 것은 다 같이 독일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이런 다국적 기업의 한 형태에서 우리나라의 마크를 달고 우리나라에서 생산을 하고 그것의 대주주가 우리나라 사람인 것 뿐이다. 실질적으로 생산되는 것은 같은 제품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제품은 아마 여기 건설사에 지금 뭐 중국이나 뭐 카자흐스탄이나 지금 뭐 월남, 베트남이나 이런 데 여러분 많이 진출하시잖아요. 대부분 기기를 어디 가져가요? 국산을 가져갑니다. 왜? 그전에는 이 규격이 우리나라 메이커에서 맞는다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못 가지고 나갔어요. 근데 지금은 심지어는 중동의 일부 현장까지도 그 감리가 무슨 규격에 일치시켜라. 옛날에는 잘 모르니까 야 영국제 뭐를 갖다 넣어라. 지금은 그게 아니죠. 그럼 규격이 뭔데? 규격 뭐? 그러면 한국 규격이 딱 맞는 거죠. 갖다 내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큰 컴플레인 없이 우리나라 기기들이 수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우리나라의 전기 쪽의 장비들이 수출이 그래서 많다라는 겁니다. 세계 규격에 그 일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배전반은 이렇게 된다. 주배전반은 안전 차단, 즉 차단 장치가 있고요. 모선을 연결하고 모선을 보호하고 선택적인 상부 보호 장치. 위에 선택적인 상부 보호 장치라는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보호라는 것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차단기가 이 선로에서 가장 단락 전류가 큰 쪽에다가 차단기를 쓴다고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차 측에서 있는 사고 전류를 얘가 가장 큰 쪽에 달려 있으니까 어떤 것도 차단을 할 수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어떻습니까? 선로의 제일 앞쪽에 있기 때문에 이 뒤쪽을 다 보호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더 큰 목적은 뭐예요? 얘가 사고 선로 아닙니까? 사고 선류를 건전한 상부측 선로로부터 격리시키는 목적도 있죠. 그럼 결국은 얘는 위쪽, 업스텀 쪽도 보호를 하는 거죠. 제가 참 어떤 때는 제가 이런 생각을 해요. 아, 이게 나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고민을 하는데 이게 한쪽만 생각하면 이게 잘 안 풀릴 때가 많아요. 이 지멘스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얘기하는 것이 상부와 하부를 보호하고 있다. 이 차단기는 상부와 하부를 보호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부는 사고가 다른 제2차 사고로 전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회로를 분리시키는 것이고요. 상부 쪽은 그 상부 쪽에 다른 건전한 좋은 쪽에 이 사고가 전이돼서
앞쪽 차단. 여러분, 이 차단기가 끊어지지 않으면 이 차단기가 끊어지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제 보호라는 것을 하면은 항상 이제 시간차 공격을 해가지고 얘 먼저 끊어지고 실패를 하면 그 다음 거 끊어지고 얘도 실패하면 그 앞에 게 끊어지고 뭐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이게 이제 보호 아닙니까? 이것을 잘랐다는 얘기는 이 선로에서 이쪽으로 공급되는 것은 살릴 수 있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엄격히 말하면 여기에서 잘라서 누전되고 뭐 불이 나고 뭐 사람이 감전되는 걸 보호하는 것이 1차적인 목표지만 2차적으로 이러한 목표가 있다. 즉 이쪽은 뭐예요? 상부측, 업스톰이다 이거죠. 다운스톰이 아니라. 그래서 보호는 항상 아래쪽만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보호는 위쪽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관점을 직시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기본적으로 뭐가 있냐? 차단기가 있고 퓨즈가 있다. 이 차단기는 그냥 차단기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차단기 또는 양쪽 회로를 연결하는 타이 차단기 또는 퓨즈. 퓨즈는 뭡니까? 차단장치인가요? 퓨즈가? 차단장치죠. 즉 퓨즈라는 의미도 차단장치라는 의미로 본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즉 이 주 배전반에는 뭐가 있는 거냐면 상부측 차단기와 우리로 말하면 주차단기가 되겠죠. 그죠? 하부측 차단기로 연결이 되는데 그것의 조합은 퓨즈가 될 수도 있고 차단기가 될 수도 있고 그것에 서로 연결하는 타이 차단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개념을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던 것을 이렇게 조목 얘기해 놓은 것뿐이다. 다음에 분전반은 뭐냐? 아까 분전반은 하부 배전 계통에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부 배전 계통에서 영구적인 바닥에 설치한 배전반, 이것은 뭐 자립형 배전반이라고 보면 될 거예요. 이런 거나 아니면은 벽에다가 리셋한 것도 똑같이 들어갑니다. 이 스타브라는 의미는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건축물하고 같이 이렇게 마감돼서 설치된 거 이런 것까지를 포함한다라고 해요. 고정 설치된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분전반은 2500A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됐는데 제가 이게 왜 2000A까지 사용할 수 있냐 이것을 제가 규격을 찾아봐도 마땅하게 야 이거 DIN에서 맥히니까 이제 어디 가서 봐야 되냐 이제 그런 고민을 하는데 이것이 일종의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2004년도인가요? 2004년도에 IC 총회가 한국에서 열렸죠? 2004년도인가요? 맞습니다. 네, 2004년도죠. 2004년도에 IC 총회가 생기면서, 총회가 한국에서 열리면서,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G7 회의처럼 IC, 그게 아마 8월인가 9월, 요때쯤 아마 열린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그때 열리면서, 여기 나와 있는 어떤 장비들이라든가 또는 뭐 그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TC80이라고 TC64가 같이 열렸어요. 그때 내부 분야하고 이 건축전기 설비 분야가 같이 열렸는데 그 두 분야가 상당히 서로 이렇게 테크니컬 커뮤니티가 교류가 많습니다. 근데 거기에서도 보면 이 기준들이 기술 선진국의 어떤 방침에 따라 움직이느냐 이제 그런 거 많이 좌우를 하는데 이 분전반에서 이제 여기 한번 목적을 한번 보세요. 안전 차단, 개폐, 케이블 전선로 부하 보호, 백업 보호, 선택 보호, 상부 하부 보호 장치. 상부 보호 장치는 이제 주차 단기라고 보시면 되고 하부 보호 장치는 이제 회로 차단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과전압 보호, 제어하고 개척, 개량. 우리가 늘상 하고 있는 거죠.
늘상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일본식 용어로 받아들였을 때는 큰 거부감이 없이 받아들였는데 이걸 국제 기준 체계로 받아들이면 그 용어가 왠지 거부감이 나고 왜 이걸 이 말을 썼느냐. 우리가 분전반에 어떻습니까? 차단장치를 넣죠. 차단장치라는 것은 부하의 보호하고는 같은가요? 여러분, 안전차단이라는 의미와 부하를 보호한다는 의미가 같은 용어인가 다른 용어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 자,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거지. 예를 들면 안전하게 차단한다는 의미는 안전이라는 의미는 뭐하고 말이 연결됩니까? 사고하고 연결되지 않아요? 사고? 야, 안전 조심해. 그러면 야, 너 사고 조심해. 그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기라는 것의 부하를 보호한다는 의미는 꼭 차단한다는 의미일까요? 그것을 분리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안전차단이라는 것은 그 앞에 전제 조건은 사고라는 것을 전제를 하고 있고요. 뒤에 보호라는 의미는 여러 가지를 포함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자, 전기회로는 정전압 회로를 쓰고 있잖아요. 정전압 회로를 쓰고 있다. 정전압 회로라는 의미는 뭐냐? 콘센트가 15A까지만 쓰십시오라고 정해졌는데 거기다가 문어발 쫙, 여러분 문어발 잘 쓰시죠? 집에 다 있잖아요. 그죠? 쫙면으로 거기다가 막 다 꽂아. 있는 대로 다 꽂아. 한 30A 됐어. 그럼 떨어집니까? 안 해보셨잖아요. 그죠? 우리는 다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살자. 인생을 그렇게 피곤하게 안 사는데 실제로 그거 잘 더해보면 넘치는 경우 있을걸요? 그 15A 넘치는 경우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안 떨어지고도 잘 쓰잖아요. 근데 그렇게 많이, 예를 들면 15A 회로에 20A를 흘린 것이 사고냐? 사고입니까? 그건 다음 만날 때 숙제로 드리도록 하고요. 보호는 바로 15A로 정해졌는데 15A를 초과돼서 흘리면 보호를 해줘야 됩니다. 야, 이거 너 안 되잖아. 지도. 우리 유도할 때 그러잖아요. 지도 하나 주잖아요. 그게 지도를 하는 겁니다. 그럼 어때요? 우선 자르고 나서 야, 이거 문어발 빼. 이렇게 경고를 하는 겁니다. 이게 보호죠. 안전차단이라는 것은 사고가 났을 때 잘라버리는 게 두 가지 용어가 같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따른 그 장치들은 밑에 뭐 회로 차단기밖에 없죠. 뭐 계기들, 여기는 모듈러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지멘스에서는 여러분 지금 자동차 운전 많이 하시는데 요새 예전에는 헤드라이트 하면 헤드라이트 따로 사고 깜빡이 따로 사고 뭐 다 따로 샀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이러면 깜빡이 하나만 깨져도 그냥 몽땅 50만 원짜리를 다 갈아야 되잖아요. 이게 모듈이잖아요.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지멘스는 이렇게 모듈화되어 있는 장치가 많습니다. 이 모듈이라는 개념을 그렇게 나타냈고요. 그 다음에 부하 수준은 필드예요. 필드에는 인명과 재산 보호, 전기 부하 보호, 케이블 전선로 보호. 그래서 여기는 안전 차단이라는 말을 뒤에 가서 나오죠. 앞에서 안 쓰고. 보호가 우선이다. 그리고 뒤에 이러이러한 것들을 많이 쓴다. 그래서 EIB, 아까 제가 EIB 썼었는데요. 보이시죠? 여기 보이신다는 분은 누굽니까? 잘 지웠는데. 자, EIB 보이시는 나 아까 쓴 거 그런 내용까지를 다 부하 수준에서 본다. 즉 DIA나 IC에서는 정보통신기기까지가 부하 수준입니다. 정보통신기기까지가 우리가 말하는 전기통신장비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그 크게 가라고 되어 있고요. 건축물 관리 시스템, 인스타버스, EIB 그 얘기가 되어 있는데 거기 약자가 있네. 난 또 대기 가서 찾아왔는데 European Installation Bus System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에 대한 것을 했습니다.